보통 구리 가격이 오르면 네. 경기 회복의 신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스터 쿠퍼라고. 근데 그게 선물 가격이에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현물 가격인 철광석 가격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더 경기를 대변한다라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네. 선주들이 발주를 왜 하는가? 네. 그거부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 선주사들에게 이제 영업하시는 선박 브로커들을 좀 몇 명 만나봐서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철광석 가격에 선박의 수주 실적이 연동이 많이 되나요? 아까 이제 원자재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은 사실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네. 유가도 WTI를 보통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이죠. 네. 3690인가요? 인도일이 있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200배 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200배를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0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5% 증거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00배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금이라든가 은, 예. 뭐 구리 네. 등등등등 대부분이 다 금융 선물 가격입니다. 예, 근데 철광석은 사실은 뭐 당연히 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곳 있긴 하겠지만 네. 보통 호주에서 헤들랜드 포트에서 가장 많이 이제 호주에서 수출량이 절반은 헤들랜드 포트에서 수출이 되게 되고 네. 댐피어 항구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또 수출하게 되고 네. 현물 가격이죠. 현물 가격. 음. 예, 중국에서도 이제 대련에서 이제 많이 이제 수입을 받아낸 항구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그 산업에서의 사용되는 실제 수요하고 네. 거기에 대한 가격이 연동되는 것이 철광석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구리 가격이 오르면 네. 경기 회복의 신호다. 네. 맞고 틀고 떠나가지고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스터 쿠퍼라고. 근데 그게 선물 가격이에요. 그냥 경기 좋아질 것 같으면 금융시장에서 베팅하면 됩니다. 그렇죠. 막 가수요도 따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면 오르는 게 금융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산업에서 현물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현물 가격인 철광석 가격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더 경기를 대변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주가만 보더라도 한 4월 말 5월서부터 조선업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네. 한 7월, 8월서부터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주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철광석 가격이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상승세를 시작을 하고 올해 5, 6, 7월 달이 가장 그 고점을 찍었습니다. 톤당 220불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거의 10월, 11월에는 그 절반 이하 가격인 톤당 93불까지 네. 내려왔고요. 지금은 다시 한 125불까지 약간 반등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철광석 가격이 반등한 이유는 중국에서 철광석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이런저런 뭐 액션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는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있었던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한 13개국 증시를 올 초부터 그 주가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우존스가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있고 그 찾아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가장 주가가 오르지 못한 나라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중국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올랐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만큼 제가 보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내년도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헝다그룹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럴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뿐만이 아니라 선박 발주량이 거기에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선박 발주라는 게 뭐 중고차 하나 사듯이 우리 사실 자동차 하나 살 때도 몇 달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물며 몇백억 혹은 뭐 천억이 넘는 이런 배를 하나 발주하는데 그렇죠. 그게 다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수주를 뭐 이렇게 발주를 해주는 건데 이게
그때 달라지는 철광석 가격, 원자재 가격하고 이게 발주 혹은 수주가 동행한다라는 게 네. 이게 시기적으로 과연 맞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조선업과 해운업의 분석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점이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선주들이 발주를 왜 하는가? 네. 그거부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 예를 드셨지만 자동차는 보통 영업용이 아니고서는 네. 본인들이 직접 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죠. 출퇴근을 위해서 아니면 주말에 네. 뭐 레저 활동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어떤 뭐 예산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결정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선박은 본인들이 타려고 사는 배가 아니고 예, 용선을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화물의 배송을 국제 화물 배송을 위해서 선박 투자를 하는 하나의 재화인 것입니다. 재화. 네. 네, 재화인데 문제는 이게 원자재 시장하고 똑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선박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선박도 부동산과 네, 같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아하. 선주들 입장에서는 네. 그 선박 한 척을 이제 신조선 발주를 하든 네. 중고 선박 매입을 해서 배를 한 척 확보를 하면 네. 이 선박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제 배를 이제 구매를 한 것이겠죠. 그렇죠. 뭐 빌려줘서 벌든 예, 그러면은 직접 운영을 하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운임, 그렇죠? 네. 운임 수입을 얻기 위해서 네. 물건을 뭐 중국에서 실어서 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내려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얼마씩 운임을 받고, 네. 그렇죠? 뭐 비용 제하고 이익을 남기거나 네. 아니면은 용선이라 그래가지고 선박을 빌려주는 거죠. 네. 용선은 렌터카랑 좀 비슷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운임 수입은 택배 회사랑 좀 비슷한 마켓이고요. 그 용달차 할 때 용자. 예,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건 아시아 선사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네. 유럽 선사들, 특히 그리스라든가 뭐 노르웨이 쪽에 있는 선사들은 보통 그들의 이제 수익 구조의 한 50에서 70%가 네. 선박 매매에서 발생돼요. 아. 네, 선박 매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차익.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 부동산 갭투자하듯이 그렇죠? 네, 그게 본인들이 집을 구매하는 이유가 네. 자산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렇구나. 이거 원래 본업은 선주. 선주 입장에서. 선사가 있고 선주가 있어요. 네네. 선사는 보통 이제 뭐 그 머스크라든지 머스크라인 같은 H&M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회사들. 이제 기업이 해온 회사가 되는 것이고 네. 선주라고 하는 거는 개인입니다. 아, 그냥 개인인데 선박을 100척씩 가지고 있고. 개인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 선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박왕 뭐 이런 다 사람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혹시 알고 계신 분 가족들이- 있으면 소개 좀. 예, 뭐 그건 따로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분들은 네.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그리스 선주사들에게 이제 영업하시는 선박 브로커들을 좀 몇 명 만나봐서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굉장히 그 메이저 선주사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고객에 대해서. 네네네. 메이저 선주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보유 선박이 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메이저 맞나 싶어서 이제 어쨌든 만나서 미팅하고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뵀는데 3개월 후에 선박 보유량이 갑자기 100척. 예.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뵀더니 50척. 예. 선박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두 번째로는 특히 북유럽계 선사들이 보통 잘하는 패턴인데요. 노르웨이라든가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화물 매매라 그래가지고 예. 선박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카고 스페이스, 선박에 있는 화물 공간. 선복량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행사들이 전세기를 이제 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A380이 몇 석이죠? 400석 되나요? 400석 된다고 치면 200석만 이제 예약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미리 좌석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미리. 여행 상품을 좌석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이제 같이 오시는 손님들을 같이 붙여서 태워드릴 수 있고 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행사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그 좌석을 스페이스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선박 안에 있는 화물 공간의 몇 퍼센트를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떠한 굉장히 이름 있는 그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 보유량이 없어요. 화물 공간만 엄청 이제 확보를 하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탱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월드 스케일 지수 WS라는 지수가 보통 발표되거든요. 네. 벌크 선박은 BDI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컨테이너는 뭐 CCFI, 네. 그죠? SCFI인가? 뭐 그렇게 네. 되어 있죠. 근데 네. 탱커 선박은 이제 월드 스케일 지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탱커 선박이나 벌크 선박은 부정기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은 고속버스처럼 승객이 다 안 채워져도 네.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해진 그러니까 노선으로. 그 탱크에다가 원유를 뭐 얼마 채웠던, 네, 근데 탱커나 얼마 못 채웠던. 벌크 선박은 컨테이너 선박은 승객이 없어도 네. 출발을 해야 되는 정기 선박이고, 아, 벌크 선박이라든가 탱커 선박은 그 화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정기 선박이라 그래요. 부정기. 그게 컨테이너를 보내는 화물주들은 엄청나게 머릿수가 많을 수 있지만 네. 원유라든지 뭐 벌크에도 곡물을 때려 넣고 보내려는 그거는 사람들은 산업 항구로 보통 가게 되고 고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정기로 출발을 하는 이제 부정기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컨테이너 선박은 이제 공산품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네. 물건을 빨리 갖다 줘야 그쪽에서 리테일에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정기적. 탱커 선박, 특히 VLCC급 탱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주베일 항구에서 30만 톤, 데드웨이톤의 탱커 선박이 이제 원유 한 20만 톤을 싣고 네. 출발을 하는데 아시아까지 오는데 대략 15일에서 16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 사이에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밤 사이에 네. 유럽은 낮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발틱 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발틱 거래소. 네. 거기서 보통 BDI 지수라든가 네. 탱커 선박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탱커 선박에 화물이 20만 톤의 이제 원유가 실려 있는데 네. 이 원유의 평단가가 예를 들어 배럴당 50불이다. 네. 그런데 WTI도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브렌트유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금융상품입니다. 두바이유만 현물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차익이 또 발생돼요. 배가 이제 탱커가 이동하고 15일 있는 동안 순간에도 이동할 때는 가치가 계속 고정된 변하는. 네. 그렇죠. 고정된 화물 가격이 있고, 금융 상품에서는 또 이게 50불이냐, 55불이냐, 네. 60불이냐 변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 원자재 그 뭐랄까 천연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만기일 전에 청산을 안 하면 네. 화물을 인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받아와야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탱커 선박도 운항하는 밤 사이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밤 사이에 네. 그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시아에서 밤 사이에 네. 유럽에서 이제 그 차익 매매가 네. 거래가 되면 카고 오너가 바뀝니다. 아. 네. 그래서 배가 아침에- 가고 있는데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부정기 선박에서 아예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출발지는 파이스트 극동이에요, 그냥. 예. 그냥 극동으로 출발해 버립니다. 가는 중에 우리나라 아시아 기준 밤 사이에 유럽에서 거래소에서 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 그 평균 가격이랑 얘랑 이제 차익이 막 해가지고 이 최종 이제 인수자가 결정되면은 가격도 바뀌고 주인도 그러면 바뀌고. 다음날 이제 선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겠죠. 네, 네. 항로를 상해로 옮겨라. 그래서 상해로 가는 밤 사이에 또 거래가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도쿄, 마지막에는 여수로 들어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유럽 선사라든가 유럽 선주들은 네. 선박을 가지고 그냥 다양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박을 어떠한 실수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약간 좀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메이저의 선주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 선박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방식의 절반 이상이 선박에 대한 매매 차익, 두 번째로는 그 화물 스페이스에 대한 뭐죠 재판매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뭐 카고 스페이스하고 실제 금융상품과의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아무래도 매매 차익이 되겠죠. 배에 대한 차익 거래. 부동산도 사실은 월세 수입 얻는 거하고
전세 금 받아서 자기가 뭐 은행 3%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네. 집값이 2배 뛰면 그죠? 바로 그렇죠. 이제 수익이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박 가격도 급등하는 것이 예상될 때 네. 발주라든가 중고선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선박 자산 가격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네. 철광석 가격이 상승할 때. 그거를 그러면 선주들 입장에서 어떤 일종의 지표로 보는 거네요. 왜냐면은 철광석 가격과 선박 간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 유럽 선주사들이 선박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네. 원자재 시장의 한 부류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선업을 너무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은 네. 세계 무역의 90%가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이동되고 네, 뭐 특수한 영역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네, 그렇죠. 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 고객인 유럽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결국은 원자재 투자를 하는 하나의 일종의 가지치기입니다. 내가 원유에 투자를 할 것인지, 뭐 구리에 투자를 할 것인지, 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거 관계가 있는 선박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까는 선박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실수요 개념보다는 그러한 투기 거래 성향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네. 그리고 그 투자를 하는 어떠한 그 시오너들이 투자하는 그런 패턴은 하나의 원자재 시장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광석 가격이 올해 5, 6, 7월 달에 급등을 했는데, 네. 신조 선박 발주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올해는 재밌는 게 중고 선박 거래가 2007년도만큼 엄청난 큰 호황을 보였습니다. 네. 중고선 거래까지요? 그렇죠. 자, 제가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 중고 선박은 끝났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LNG 연료를 써야 되고 암모니아 연료를 쓸 것이고, 네. 메탄올 연료도 써야 되고, 뭐 친환경 선박으로 장기적으로는 작은 된다. 선박에 수소도 쓸 수 있고,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오면서 중고 선박이 미래가 없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중고 선박 거래 금액이 그 올해 12월까지 지난주까지 누적으로 거의 441억 달러. 지금 저 표에 나오고 있는 네, 정 월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철광석 가격하고 네, 중고선 거래 시장. 2007년도가 459억 달러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올해 중고선박 전 세계 중고선박 거래 금액은 네. 2007년도만큼 거래가 됐습니다. 네, 거의 역사적인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올해 철광석 가격이 2007년도를 상회했어요. 그렇죠? 네. 경기가 좋냐, 솔직히 말해서.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05, 6, 7만큼 좋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원자재 네. 가격 전반적으로 다 오를 때. 근데 원자재 가격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다시 환율과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별개로 얘기를 하게 되고, 네.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뭐 유가도 많이 올랐고 농산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죠. 네. 그 과정에서 철광석 가격도 같이 올라버리게 되고, 네. 그래버리니까 그 선주사들, 해외 선수사들 입장에서는 선박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바라봤을 것이고, 그래서 중고 선박 투자를 엄청 늘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신조 발주는 왜 늘어나느냐? 네. 자,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선박의 주된 그 원자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쿠판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 쿠판. 네, 왜냐면은 그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 용광로를 가동시키려면은 그렇죠. 철광석이 80%, 네. 열연탄 코크스가 20%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강제 가격도 오르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철강 가격을 많이 올렸고, 그래서 조선소 쿠판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객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조선은 1등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렸으니까 우리가 파는 철강 가격도 올려야 그렇습니다. 돼. 그러면은 선가가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중고 선박은 자산가치 상승, 신조 선박은 선가 인상. 그러니까 선주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뭐라도 오르기 때문에 신조를 발주하려고 하던 선주사들도 빨리빨리 하자.
아니면은 신조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선 매매 차익만 주도하던 선주사들은 네. 중고선박에 대거 투자를 하게 되고 실수요가 또 있는 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이런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발주를 할 거라면 네. 이럴 때 해야 된다. 선가가 더 오르기 전에. 예,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했던 올해 5, 6, 7월 달이 조선업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상반기 선박 수주도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미리 알았으면 그렇죠. 그럼 철강석 가격 뛸 때 조선주를 딱 사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철강석 가격이 지금도 올랐는데 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게 고민스럽긴 하겠죠. 또 최근 또 조정이 급격하게 이거는 하고. 또 원자재 시장의 이해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 쪽 사정도 봐야 되고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렵죠. 사실은 그 원자재 가격 예측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또 불가능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 동향과 환율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 패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올해 그 5, 6, 7월 달에 주가 상승은 선박 수주의 증가는 철저하게 철강석 가격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월서부터 어쨌든 간에 주가도 좀 흘러내리고 있고 계속 흘러내리고 그리고 지금 선박 수주량도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좀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박 수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철강석 가격이 주는 영향도 크지만 두 번째로는 환율의 영향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선업은 워낙 강세가 있을 때 환율이 그러니까 1,000원에서 900원 내려갈 때 워낙 강세일 때 수주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 달러 대비 원화가 약간 강세를 보였다가 여름서부터는 약세로 돌아섰고 지금 1,200원을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면서 지금 하반기는 약간 수주라든가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면 조선소들의 수주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죠.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선박 거래 금액이랑 올해 한국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비교를 하게 되면 중고선박 거래 금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선박 시장에서 중고선박 시장이 더 인기가 많은 겁니다. 올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차트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신조 선박이 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중고선 거래가 더 많이 됐다. 선박 시장에서는 중고 선박의 거래 금액이 한국 조선업의 수주 실적을 상회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 뭐 비슷했던 적은 뭐 2014년이나 2018년 몇 번 있었습니다만. 한국 조선소의 수주 실적이 중고 선박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 시절에. 뭐 그런데 2007년, 2008년. 올해는 중고 선박 거래 금액이 더 커요. 둘 다 늘긴 늘었는데 중고선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그러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조선업 투자에서 그 약간 뭐랄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해외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투자자분들은 뭐 제가 많이 만든 부분은 아니지만 그 해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선박 분야를 투자를 할 건데 조선소에 투자를 할 것인지 선박을 들고 있는 해운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 해운사도 유럽 선주가 있고 또 이제 뭐 아시아 선사가 있고 아니면 선박 자체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에 투자할 것인지 대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조선소의 수주 실적이 월등히 많다면 중고 선박 거래에 비해서 그러면은 뭐 중고 선박이 뭐 그렇죠. 뭐 늘곤 하지만 신조가 또 좋네. 그러면서 한국 조선소에 더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근데 올해 결과는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소보다는 선박 자체에 투자를 해서 선박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으면 리츠 상품보다는 부동산 실물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리츠에 투자를 합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하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중고 선박도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2013년도 이후부터 인도가 된 선박들은 네. 이게 LNG 추진 선박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고 선박을 네. 가져다가 개조를. 그러니까 보통 2011년도부터 계약된 배들, 2013년도부터 인도된 선박들은 네. 뭐 탱커 선박이든 벌크 선박이든 뭐 컨테이너 선박이든 LNG 추진 선박으로 개조를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선박들은 네. 엔진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리치 상품에 들어있는, 리치가 맞나요? 그 상품에 들어있는 선박들은 네. 굉장히 오래된 선박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고 선박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선박들은 좀 논외로 볼 필요가 있고 올해 거래가 된 선박들은 설령이 지금 10년 미만 선박들, 이 선박들 설령이 좀 젊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이 선박들만 중심으로 거래가 엄청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중고 선박에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거는 그럼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약간 아까 선주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그 선주들 입장에서 중고 선박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인데, 네. 중고선 가격이라든지 그게 같이 상승하는 거는 뭐라고 보여야 돼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같이 뛰면서 그렇죠. 네.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투자하는 대상을 원자재 투자한 분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해상 플랜트보다는 뭐 LNG 선이라든지 이런 선박 위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동향은 어떤지. 사실 거의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LNG 선 거의 계속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수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수익성도 그렇고 LNG 선 위주고. 네, 그렇게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올해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LNG 선박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삼성중공업이 LNG 선박 한 척을 2.03억 달러에 계약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오늘은 12월 27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아침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계산하기로 올해 77척이 발주가 됐고 그 중에 72척을 한국조선 3사가 가져간 것이고 중국의 후둥중화조선이 5척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LNG 선박은 2018년도를 시작으로 매년 55척, 60척씩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제가 2017년도에 한 2번 정도 이제 글로벌 LNG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내면서 전 세계 LNG 수요가 2015년도에는 그 2.5억 톤 정도였는데 2030년이면은 그러니까 15년 만에 거의 한 5억 톤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LNG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2020년도 이후부터 10년 동안에는 동남아 지역, 동남아는 또 냉방 수요가 크거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북반구는 저기 뭐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는 난방 수요인데 난방도 있고. 저쪽 동남아 지역은 더워가지고 냉장고, 에어컨, 가전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LNG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선박 수요가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거의 2.5억 톤의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거를 175K급 선박이 그 한 번에 싣게 되면은 10만 톤의 LNG를 싣게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6, 7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5억 톤 정도를 10년간 실어 나를 때 선박이 필요한 거는 거의 한 500척 정도가 필요합니다. 500척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기존에 한 400척, 450척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늘어났겠지만 2015, 17년도 기준에서 한 450척 정도의 전 세계 LNG 선박량 중에서 한 10척 정도가 증기 터빈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이에요. 지금은 그게 한 92척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증기 터빈은 외연 기관이고요. 외연 기관이기 때문에 뭐 벙커 씌울 때 오는 그렇죠. 그 벙커 씌울 때는 양도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160톤을 떼야 돼요. 지금 LNG 추진 엔진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한 100톤 아래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증기 터빈을 탑재하게 되면은
160톤을 떼야 되고 또 매연 기간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낮아요. 그렇죠. CO2 비중이 굉장히 크니다. 그래서 그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박들이 일본에서 많이 건조된 선박들이고 주로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들이고 20년간 장기 용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장기 계약이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들도 100척 정도가 더 교체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면은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뭐 어떤 선주가 뭐 발주할 것이다. 뭐 뉴스에 많이 뭐 등장하지만 네. 그런 거를 딱히 고민하지 않더라도 네. LNG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2030년도까지는 연간 최소 50에서 올해같이 많을 때는 70척 이상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LNG 선박 하나만 좋아가지고 조선소가 그렇죠. 조금은 이게 다른 배에 짓는 것까지 다 이제 좀 커버가 그러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국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선종은 그 탱커 선박이거든요. 탱커 선박. 그러니까 뭔가 유체, 뭐 원유라든지 그렇습니다. 유체들을 싣고 다니는 탱커. 대형 탱커 선박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탱커 선박이 보통 발주가 될 때는 유가가 내려갈 때 발주가 나옵니다. 유가가 내려갈 때 발주가 내려가면 그 석유 수요가 증가가 되거든요. 보통 반대로. 우리도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 네. 자동차 길거리에 많이 나오고 주유소 가서도 그 만땅 채워주세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리터당 2,000원 가면은 도로에 차가 좀 줄고. 아까 철광석이랑 약간 좀 반대 느낌이네요. 철광석이 좀 올라야지 발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유가가 떨어지면은 왜냐면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석유 수요는 리테일 수요가 최종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가수요가 또 생겨요.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가수요도 생길 수가 있고. 유가가 쌀 때. 그래서 탱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해 탱커 선박은 거의 4월 달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거의 발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1월 달이 되는데 1월이면은 사실상 난방 수요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가는 다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달러 강세 효과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 탱커 선박이 연초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유가라고 하면 배럴당 막 $90 막 이럴 때 고유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유가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한 $70 정도, 60불 이상이면은 고유가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60불이냐 70불이냐는 의미가 없고 2007년 이전에는 유가가 오르면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들도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또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영선사들이 발주를 많이 냈었죠. 이 플랜트 투자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뭐 60분야 70분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 어느 정도 유가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탱커 발주가 좀 줄어드는지 약간 그걸 좀 예측해 보고자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 70불 이상 올라가면 좀 줄어드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보이게 되는 것 발주가 같습니다. 어려운.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주 난리였지 않습니까? 뭐 선봉량 못 잡아서 난리고 컨테이너선이 이제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컨테이너선 발주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컨테이너선 발주가 올해 좋았었는데 중국 조선소가 절반 이상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선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요 항구에서 항만 폐쇄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수에즈 운하도 한번 좀 막힌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박들이 있긴 있는데 항구로 못 들어간 거예요. 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임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컨테이너선 자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항만에서 어떤 뭐 하역 작업이 늦어진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줄줄이.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약간 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